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탈레반 얘기부터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 세계가 전쟁으로 시끄럽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사실상 어느 정도 전투까지 했지만 또 전면전 위기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고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조용히 세력을 넓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탈레반, 그리고 IS인데요. 저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 점점 세계 경찰을 포기하고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과거 우리 6.25 때처럼 어떤 이념에 의해서나 또 꼭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념과 어떤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군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심지어 파병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공언한 것처럼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분쟁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많은 원유 자원이 교환되기 때문에 유가 폭등을 우려해서라도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소극적인 걸로 도와주고 있는 면이 큽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어느 순간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벙커버스트라고 하죠. 깊숙하게 있는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포탄으로 이란을 공격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아주 제한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과거처럼 아니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든지 전략 자산들을 끌고 와가지고 함께 위협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세계의 분쟁이 늘어나고 전쟁이 늘어나는 건 미국이 세계의 경찰의 역할에서 조금씩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을 빼는 게 더욱더 명확해질 때 그 불똥은 한국으로 그리고 양안으로 튈 수 있겠죠. 만약에 중국이 미국은 진짜 더 이상 이런 세계 국제 분위기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양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대만 침공이든 뭐든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미국의 자발적인 어떤 후퇴, 세계 경찰을 내려놓음으로써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 탈레반의 움직임 잘 살펴봐야 됩니다. 탈레반이요, 리튬 우라늄 등 광물 외교를 통해서요,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가면서 탈레반이나 이런 것들도 자신의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국제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21년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서방의 제재가 부활하면서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재집권도 사실 미국이 발을 빼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바로 망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지금 IS가 시리아에서 다시 부흥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시리아가 정권이 바뀌고 아직도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IS들이 다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큰 이유가 그 정권이 허약하기 때문도 있고 시리아에 한 5개 정도의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 미군 기지에서 거의 철수하고 이제 하나만 남겨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군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있고 없고가 그 지역의 질서를 굉장히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탈레반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탈레반의 경제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은요, 광물 채굴 산업은 국제 원조의 단절, 외화 자산의 동결, 양귀비 경작 제한 등으로 악화된 경제에 거의 유일한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탈레반은요, 이 자원을 단순히 단기적 수익원이 아닌 장기적 경제정책의 일환이자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채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각국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프가니스탄은 어느 정도의 광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아프간 내 확인된 광물 매장지는 1,400곳 이상으로 그 잠재 가치는 1조 달러, 약 1,359조 원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특히 구리가요, 1,200만 톤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로가르트주의 메스 아이나크 광산이 있고요. 철광석은요, 약 20억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하지각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또 리튬도요, 아프가니스탄에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요.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광업 부문에는요, 국내 투자로 약 1억 1천만 달러, 1,495억 원이 투자됐고 외국인 직접 투자로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부에서도요, 아프가니스탄 광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적극적인 거는 뭐 당연하지만 중국일 것 같습니다. 중국은요, 2023년에 탈레반 당국과 25년간의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요. 광업 부분에 진출한 중국 금속그룹 공사도요, 메스 아이나크 구리 광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은 리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배터리부터 전기차의 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장 기술이 발달한 건 중국이라고도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채굴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프간을 1대1로 구상해 통합시키려는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중국은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전역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계속 되어 온 얘기인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그 1대1로 사업을 다시 확장하고 거기다 이제 광물 산업을 붙여서 중국의 물류 그리고 광물까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는 국경이 닿진 않았습니다만 인도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철, 구리, 우라늄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인도 파키스탄 분쟁으로요. 인도는 최근에 핵 억지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라늄이 풍부한 아프가니스탄은 우라늄 공급처로 굉장히 매력적이죠.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도는요, 이런 전략 자원에 대한 어떤 그 우대 조건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을 때 탈레반 정권과의 일정 수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제한적인 정치적 인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요, 뭐 아프가니스탄에 학을 뗀 나라죠. 소련 시절에 한 10년간 침공해가지고 했다가 아프가니스탄에 그냥 크게 물려가지고 사실상 패배하고 물러났었는데요. 이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고 러시아도 고립되다 보니까 러시아도 탈레반과 상당히 협력하려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아프간 북부 지방의 유전 탐사 및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5월 중순에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 인데코 그룹이 탈레반 정권과 석유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교류를 통해서요, 단순 경제 협력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및 인접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입지 강화를 노리고 있다는데요.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에너지 분야 복귀는 미국, 중국 등 타 강대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아직 우리도 살아있어 라는 그런 모습을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란도요, 그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이랑 연결해서요, 물류 운송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한다면 중국으로부터 이란이나 뭐 이런 데 가는 철도망이나 이런 것도 또 다른 안정적인 면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남부의 철, 석탄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만큼 아프가니스탄이는 내륙국이고요. 주변국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을 극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도 그렇고 히토류 이런 거를 자원화하고 무기화하면서 요즘에는 광물 자원이 새로운 외교 카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미국과 협상해서 그럼 우리 히토류 개발해. 그럼 우리 석유 네가 개발해. 우리한테 들어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딜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정말 세계가 점점 더 갈려가고 있는 가운데 예전처럼 같이 자원을 모아서 쓰는 게 아니라 네 자원, 내 자원이 갈려 있는 거니까요.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제 파이,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 제국주의 같은 땅 따먹기는 아니지만 어떤 계약을 통해서 광물 자원 따먹기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 나라들이 광물 자원을 가지고 외교 카드로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얘기를 몇 개 더 전해드리면요. 러시아가 탈레반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어떤 책임 있는 나라였고요. 뭐 지금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긴 합니다만 그 유엔이란 무대에서 전 세계의 어떤 규칙을 미국과 함께 전 세계의 규칙을 정하던 그 상원의원 같은 역할을 해온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탈레반도요,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러시아 대법원을 통해서 아프간의 탈레반을 테러 조직에서 일시 정지하기로 했답니다. 완전히 해제한 건 아닌데요. 그 말은 러시아가 점점 고립돼 가면서 탈레반과도 우리가 교류해 나가겠다. 이런 뜻을 밝힌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프간은 러시아와 통화결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중국과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아프간은 서방의 제재로 달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이제 러시아 루블이나 중국의 위안화를 통해 그 경제권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의 연간 무역 규모는요, 한 3억 달러로 꽤 크지 않습니다. 한 4천억 정도지만요. 이렇게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고 나면 뭐 이제 석유부터 플라스틱까지 뭐 모든 걸 서로 교환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아까 말한 광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아프간은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프간과 중국은 매년 약 10억 달러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뭐 엄청 크진 않은데요. 이미 그렇지만 서로 이제 그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프간 상무부와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 협의팀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지금 탈레반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왕따가 되어 있는 정치 집단에도 전 세계적인 판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이 탈레반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콜롬비아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콜롬비아는 사실 미국의 중남미의 아주 중요한 동맹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콜롬비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콜롬비아는요, 6.25 때 한국에 파병한 나라입니다. 콜롬비아가 한국을 어떻게 알아서 파병했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가자고 해서 온 나라입니다. 그것처럼 미국의 가장 큰 중남미의 우분이 콜롬비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콜롬비아가 요즘에 변했습니다. 콜롬비아가 이번에 좌파 대통령이 되고, 특히 뭐 좌파 대통령이 됐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도 좌파가 하고 우파가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어떤 한미동맹이랑 큰 틀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콜롬비아도 그렇습니다. 콜롬비아는요, 또 미국이 인정한 공식 동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미국이 동맹이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 국무부에서 인정한 나라들이 한 뭐 18, 19곳 되는데, 중남미에서는 원래 콜롬비아가 거의 유일한 것 같은 나라였는데, 이 콜롬비아가 이제 미국과 트럼프가 싫다라고 중국 1대1로와 브릭스 은행에 공식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 설 연휴 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추방하면서 콜롬비아 사람들을 군용기에 태워 보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콜롬비아 대통령이 거부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막 군용기로 태워 나르는 이런 식으로 대우하지 말라, 착륙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관세를 2배로 인상하고 뭐 통관도 제대로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그 콜롬비아의 주요 요인 때 미국 계좌를 다 동결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광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나중에 바로 콜롬비아가 결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그 대통령이 말을 바꾸고 다시 이제 돌아왔던 사람들이 오는 거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어쨌든 일단락이 됐거든요. 당시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말하자마자 콜롬비아 보고타 주재의 대사관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자 활동을 어느 순간 스탑시켜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쌓이면서 콜롬비아가 점점 중국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6.25 참전 국가였던 콜롬비아가 점점 중국으로 가면서 미국과 조금씩 거리를 벌리고 있는 건데요. 라우리 사라비아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요, 그 지난 19일 자신의 X 게시물을 통해서요, 국가의 비전을 넓히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라면서 브릭스 신개발은행 가입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브릭스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달러에서 탈출하고 브릭스만의 새로운 통화를 만들든지 우리끼리 하자라는 건데요. 콜롬비아가 자기 발로 거기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신개발은행은 상하이에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의 체제로 들어간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신개발은행은 그 2015년 설립됐는데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 브릭스를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에게 약 한 44조 원 정도를 지금까지 투자해 왔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돈도 아니고 중국 돈 받아서 우리 할게 라는 거거든요. 콜롬비아는요, 이에 앞서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요, 1대1로 사업 참여도 이렇게 서명한 적이 있고요. 당시에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은 콜롬비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해야 된다. 콜롬비아는 이미 20만 명의 목숨을 바쳐 마약과의 전쟁에 협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런 데 다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판이 짜지고 있는 상황이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판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지금은 아직 다이나믹한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좀 굳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게 뭐 당장 1, 2년은 아닐 겁니다만 우리는 이제 그 굳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는 미국의 이란 폭격 때문에 뭐 유가도 갑자기 급등하고 주식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아니면
장기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건데요. 우리나라 포트로와 같은 일본의 제트로가 호르무즈 해협이 잠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부터 보시겠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만 한국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 같으면 광물 자원이나 이런 거를 일본의 유명한 뭐 물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특히 그 원유 수입은 우리보다 더 많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타격을 받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떤 타격을 받는지 상당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도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 우리가 대응 방법이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봉쇄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으로 가는 걸 봉쇄하겠다라고 말했지 아시아권으로 가는 거를 봉쇄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워딩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 석유 수출의 약 90%가 중국을 향해서 사실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걸 다 막았다가는 자기들도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적정한 수준의 어떤 타협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아니면 미국의 동맹국, 특히 뭐 유럽향이겠죠. 유럽에 있는 동맹국을 괴롭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아시아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절충점을 찾으려고 할 텐데요. 일단 일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일본 제트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4년 기준 약 한 2천만 배럴이 하루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이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운송 포인트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짧은 곳은 길이가 9km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그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은 한 6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워낙 많은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3km, 3km 나눠서 3km는 상행선, 3km는 하행선 이렇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막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그 6km의 한 부분만 막아도 호르무즈 해협은 막히는 거예요. 일본 역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2024년 일본의 중동 수출 통계를 보면 수출은 4조 1924억 엔, 약 한 42조 원, 수입은 약 12조 9,739억 엔, 약 13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2024년 환율을 기준으로 그런데요. UAE가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순위라고 하는데요. 이 오만을 제외하면, 오만은 사실 그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잖아요. 오만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야 되는 국가들입니다. 당연히 이걸 통과하는 수입 품목으로서는요, 원유 및 원유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일본 전체 원유 수입량 중 약 95%가 중동에서 공급되고 이는 수입 금액 기준 10조 엔,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됩니다. 여기다가요, 일본이 자동차를 중동으로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연간 한 76만 대, 거의 뭐 100만 대 가까운 자동차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일본 종합연구소의 토가노 유키 연구원은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요, 이런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돼 중동에서 화석연료 수입이 끊긴다면 일본의 GDP가 3% 내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힌다면 한 이 정도의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 제트로는요, EIA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수송로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막히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파이프라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원유를 수입하고 할 수 있겠지만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를 들자면요. 홍해연하에 얀부항이라고 있답니다. 얀부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UAE는 오만 연안의 푸자이라라는 자스크항으로의 파이프라인이 있긴 하지만 이들 대체 경로의 수송 능력은요, 호르무즈 해협의 수송량을 대체하기는 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는 돌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원유 수입이 거의 막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호르무즈 해협 그 아래에 홍해 지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후티 반군이요, 이란을 편들면서 거기서 여전히 들어가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있으니까 후티 반군이 우리가 그걸 복수하겠다고까지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선 미스이나 일본 배들은 그 홍해를 갈 때는요, 홍해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희망봉을 거쳐서 돌아서 오고 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체를 둘러싼 물류망이 막히거나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게 계속된다면 아마 이제 전 세계 특히 에너지 공급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공습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이란 석유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요, 중국은 이란 석유를 공식적 서류상으로는 전혀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요. 이란은 수출했다 그러는데 중국은 수입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나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원유랑 섞여서 돌아오기 때문이 또 있고요. 계속 서류상으로는 우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란산 원유는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이 다른 데 원유를 잘 팔 수 없거든요. 미국이 온갖 제재를 해놔서 원유를 다른 나라에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제 산동반대의 소형 정유 업체들은 거의 이란산 원유를 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쌍값에 중국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거고요. 휘발유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산 원유가 중국의 어떻게 생각하면 산업의 뿌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여기가 막히고 여기가 분쟁이 더 나고 미국이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뭐 폭격이나 아니면 핵시설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이란의 그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국의 에너지 안보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요, 미국이 이란의 원자력 시설을 폭격한 데 대한 입장문에서요, 중국은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감독 아래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한 것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번 행동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고 중동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찌됐든 이란 석유 수출 물량의 90%를 수입하고 있는 주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는 대부분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이란 수출 대금은 다시 중국산 제품 구매에 사용되고 있고 중국은 에너지 확보와 수출 증진에 이중 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달러라이제이션, 이게 미국이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달러가 파져나가게 하고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도록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이란을 통해서 중국이 사실상 실험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란의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고 그 위안화들이 다시 중국의 물품을 사주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극단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은요,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란은 중국 주도의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으로 2019년부터 러시아와 함께 아라비아해와 오만만에서요, 해상 안보벨트 합동 해상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 3월에는요,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면서 외교적 영향력을 보여준 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중국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지원 가능성은 낮습니다. 뭐 이 상황에서 미국을 상대로 하는데 중국이 완벽하게 참전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드론 등의 이종 용도 품목 수출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많으면 연간 200만 대의 공격용 드론을 생산한다는데 그 부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보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80%의 부품이 중국산이란 거예요. 중국산 없으면 러시아는 드론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 특히 이란은 드론 강국이잖아요. 그 샤헤드 드론이라고 그 유명한 드론도 이란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이란이 드론을 꾸준히 만들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계속 교란하고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이거를 중국이 도와주기만 해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시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또 미국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을 강화할수록 중국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규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것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외교전을 할 수 있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미국의 대항마로서 어떤 외교적인 디딤돌로 이란 사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최대한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 이걸 또 활용해서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데 사용하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문제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EU가 18차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게 러시아 원유 상한을
낮추는 거였습니다. 현재 60달러에서 그걸 45달러로 낮추자라는 거였는데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인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큰 뉴스인데요. 왜냐하면 EU의 목적이 뭐였냐면 러시아의 돈줄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끊는 거였습니다. 러시아가 대부분의 수입을 이 원유 수출이나 이런 에너지를 팔아서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실 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이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제 자신들이 어떤 세계 언론의 포커스에서도 밀려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원도 줄어들 거고 저 강력한 러시아를 상대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지금 지원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제재도 어려워지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폭등해서 자신들의 수입은 늘어나는 이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인데요. 유럽연합이 중동 정세의 불안정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기존보다 낮추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을 비롯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의 그 원유 상한을 이렇게 낮춰놓고 나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도 원활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중동에서도 석유 수출이 마르는데 러시아에서도 석유 수출이 마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모두가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전까지 EU가 러시아의 석유 수출 가격 상한을 내리자고 할 수 있었던 건 그 WTI나 국제 원유 가격이 지금 배럴당 60달러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의 저 상한선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45달러로 내려서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게 바로 75달러 선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란과의 충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85달러,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그기가 EU도 부담스러웠던 거죠. EU의 외교소통 2명은 중동의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가격 상한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이번 주 열린 G7 회의에서도 모든 회원국이 가격 상한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외교관도요. 유가는 최근까지 상한선과 근접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급격히 오르내리는 등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결정이 어렵다라고 했다네요. 그런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원유 수입을 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상한을 60달러에서 30달러로까지로 내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참 막막할 텐데요. 이런저런 것들이 모여서 그리고 러시아도 자신들의 이 고통을 계속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금 어떤 고통의 임계점에 와 있는 만큼 잘 어떤 타협이 이루어져서 휴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는 직전에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 후티 반군 무장 조직에 대한 동시 제재를 단행한 건데요. 군수, 금융, 운송망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한 겁니다. 이걸 한번 보면요. 미국 재무부는요, 지난 20일, 폭격하기, 현지 시각으로 보면 폭격하기 하루 전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 기계류 및 이중용도 기술의 조달과 운송에 연루된 개인 1명과 기업 8곳, 선박 1척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파나마 국적의 슌카이싱호라는데요. 홍콩 소재 유니코 해운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겨냥하면서도 홍콩을 때리면서 그 중국과 이란에 동시에 경고를 보낸 거죠. 그리고 이 선박은요, 이란의 라얀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 라얀 그룹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이었습니다만, 이 라얀 그룹의 민감한 기계류를 운송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라얀 그룹은 어떤 곳이냐? 라얀 그룹은요, 항공우주 프로그램용 소프트웨어 및 무인기용 부품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 재무부의 입장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미국의 입장은 드론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지금 어차피 방공망은 거의 무력화됐고 그 이란의 하늘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냥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바로 드론인데요. 이 드론에 대한 충격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도 이 드론 부품을 구하는데 굉장히 은밀한 수법을 쓰고 있는데요. 중국, 홍콩, 싱가포르, 튀르키예 기업들하고 협력하면서 이 드론을 최대한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서류 조작이나 우회 수출을 통해서 드론 부품을 모으고 그래서 이란 내에서 조립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 그러니까 후티 무장 조직에 대해 지금까지 단행된 가장 큰 규모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개인 4명, 기업 12곳, 선박 2척이고요. 이들은 석유 밀수, 자금 세탄, 무기 부품 밀수 등의 전방위적으로 후티 반군을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에 대한 폭격을 하기 전에도 꾸준히 이란과 후티 반군에 대한 제재를 했고요. 그 결과가 마지막으로 이제 폭격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24일 새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 12일, 열흘 넘게 계속되던 이란 지역에, 그 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로 확전될 수 있었던 이 전쟁이요. 상당히 이제 소강 상태, 혹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끝없는 휴전 상태, 그러니까 사실상 종료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미국 언론도 엄청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도 두렵겠지만, 오히려 미국이 이란에 직접 참전함으로써 또 거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나라들도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정말 저렇게 하면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비동맹 국가들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그걸 파고들어야 되겠죠. 중국이 지금 그 전략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요, 중국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요,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결제 시스템 확대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CIPS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새롭게 가입하도록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주도의 금융 제재에 맞서서 중국식 대응 전략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요, 지난 18일에 열렸다고 합니다. 6개 금융기관이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자로 등록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아프리카 수출입은행, 아부다비 제1은행,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탠다드 은행, 싱가포르의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은행, 키르기스탄에 본사를 둔 LD은행,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유자산 거래 플랫폼인 청화 금융자산거래소, 이렇게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입한 거이 마카오는 사실 중국 땅이니까 뺀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아부다비, 중동,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 그다음에 키르기스탄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도 이렇게 CIPS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결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건설은행, 교통은행과 건설은행, 남대문 지점을 통해서 대금이 결제될 때는 갑자기 우리 외환에서 달러 이외의 통화 비율이 확 늘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도 암암리에 CIPS를 통해서 상당히 결제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직접 참여자는요, 독자적으로 그 계좌를 운영하고 시스템 내에서 자율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고요. 간접 참여자는요, 직접 참여 기관을 통해 거래를 대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자가 들어왔다는 거는 상당히 이거를 자신들이 계좌를 뚫고 다른 데에서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부다비나 이런 중동 지역의 거점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로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려나가고 있다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은요, 중국이 2015년에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자체 구축한 국제결제망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그다음에 서방이 러시아를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서 서방에 남겨있던 러시아 자금들을 동결시켜버렸거든요. 무려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하면 약 420조, 430조 되는 돈을 바로 동결해버렸습니다. 그걸 목도하는 중국으로서는 자신들만의 이 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5월 말 기준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자는 총 174개 금융기관이고요. 그동안 참여자 대부분 중국은행의 해외 지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HSBC나 JP모건, 시티은행 등 글로벌 은행의 중국 지점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아부다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싱가포르의 은행들이 직접 들어옴으로써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재작년 한 해 동안 2023년 동안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규모는 175조 위안, 약 3경 3,221조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만 해도 전년 대비 43% 늘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점점 더 늘려가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결제 비중을 더 높이라고 20%인가로 돼 있던 걸 40%로 넓히라고까지 이제 지침을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처음에는 하는 사람들이 귀찮고 어렵고 왜 이걸 써야 되냐고 하겠지만 익숙해지고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요, 이날 그 열린 포럼 연설에서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의 국경 간 결제 인프라가 정치화되고 일방적인 제재 수단으로 무기화돼서 국제금융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스위프트 떠나서 우리로 와라. 스위프트도 해놨지만 우리도 해놔라. 왜냐하면 스위프트가 언제 막힐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결제해라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이란이거든요. 이란 원유를 거래할 때 위안화로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란은 받은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을 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도 사고 가전제품도 팔고 너무 좋죠. 이란은 지금 서방과의 거의 모든 교육이 제재로 인해서 끊겨가고 있고 첨단 제품은 더더욱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란이 이제 휴전을 한다고 하지만 뭐 어떤 상황에서든 상관없이 다시 이제 무기고를 채워야 될 겁니다. 드론을 더 많이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이런 걸 채워야 되는데 그걸 살 돈은 어디서 나오냐? 네, 바로 위안화로 사서 중국에서 들여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글로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많이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사실상 미국이 초기에 달러를 가지고 퍼뜨렸던 그 모습 그대로 그 경로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위안화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의 거래 자료에 따르면요, 올 5월 기준 국제 결제에서 미국 달러 비중은 48.5%였고요. 위안화는 2.9%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뭐 외환 보유고를 보면요, 위안화는 2.18%밖에 안 되지만 달러는 57.8%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렇지만 2.9%나 2.1%라고 해도 이걸 통해서 충분히 교역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생명 라인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렇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자체 결제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나라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체 결제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나라들을 갖고 있느냐? 그 러시아 주변의 스탄 국가들 그리고 터키 은행들이 조금 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러시아가 어떤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물건을 해외에서 사들어 오고 있고 물자를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해놨는데도 러시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중국은 이 정도로 갖춰나가고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뿌리게 되면 중국이 충분히 미국의 압박을 또 살아남을 수 있는, 특히 금융제재가 미국의 가장 무서운 건데 그 압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돈으로 이제 무역 결제를 하려는 나라는 그 중국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도요, 현지 통화 결제를 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죠. 미국이 만들어준 평화의 시대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달러 이외의 거래를 안 했는데, 그러고 보니 너무 리스크가 이제 커졌다는 겁니다. 미국이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때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미국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달러에 묶여 있다 보니 그걸 실제로 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그럼 우리 현지 통화로 해보자라는 시도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아프리카가 달러 의존을 줄이고 자국 통화 기반의 지역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아프리카 15개국의 은행 150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달러로 바꾸는 수수료만 약 50억 달러 정도 아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50억 달러가 물론 큰 돈입니다만 6조 정도 되는 6조 7조 되는 돈이니까 크지만 아프리카에는 더더욱 큰 돈일 겁니다. 근데 이 돈을 아끼고 우리 통화들끼리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범아프리카 결제 정산 시스템 PAPSS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유엔에 따르면요, 아프리카 내 교역은 세계 평균보다 50% 비싸고 전체 무역의 84%가 여개국과 이루어지는 등 내부 통합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가 여기에만 거래하는 게 아프리카 내에서는 뭐 제대로 된 가전제품이나 첨단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고 광물이나 농산물 같은 걸 수출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프리카 역외에서 사오고 그 다음에 뭐 수출도 역외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간단한 거나 아니면 각 나라별로 필요한 것들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 돈이 돌아야 역내의 어떤 제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아프리카 결제 정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달러를 거치지 않고 자국 통화로 상호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약 50억 달러, 아까 말씀드렸죠. 6조 9천억 정도의 외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지만 범아프리카 결제 정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목표는 탈달러가 아닌 실용성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결제에 사용할 글로벌 통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이건 탈달러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좀 잘 거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예전에 브릭스가 자신들만의 통화로 자신들만의 결제를 한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100% 관세 폭탄을 내가 매길 거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격 따짐으로 탈달러화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이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국제금융기구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세계은행사나 국제금융공사는 아프리카 기업들의 달러화 대출 대신 자국통화로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이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여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아프리카의 이 자국 통화 결제 시스템은요, 단순한 탈달러화 전략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 경제 필요에 기반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워낙 아프리카에서는 달러를 바꾸고 이러는 게 고비용 구조라서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또 퍼져나갈 땐 달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뭐 한국 언론에도 나기는 했는데요. 한번 좀 재밌는 기사라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난맥상 같은 걸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미국 무역협상팀이 계속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있대요. 무역협상을 하러 나가는데 상대국의 장관이 한 명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미국에서는 장관급이 3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다음에 상대국에서는 그럼 우리는 저 세 사람 중에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무역협상이 상무부, 재무부, 미 무역대표부 간의 조율 부족으로 국제협상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협상장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일본이 거기에 좀 민감하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 굉장히 의전에 민감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기 중에 좀 재밌는 얘기가 한국 대기업과 일본 대기업이 어떤 만나기로 했는데 한국 대기업은 가면 어떤 사장도 가고 그냥 직원들이 그날 그냥 똘레똘레 가방 들고 간답니다. 미리 준비해놔서. 근데 일본 대기업은 한국에서 만약에 그 회의를 하기로 돼 있으면 미리 사전 답사팀이 와서 누가 어떤 순서대로 앉을지까지 다 정해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은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쩌면 약간 한국에서 사라진 어떤 그런 의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일본 장관 한 명을 상대하는데 왜 미국은 3명이 오느냐는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거든요.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부처 간 충돌로 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같은 아시아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랑 얘기해야 돼? 그래서 니들의 리더는 누구냐라는 게 아시아 사람들은 뭐 당연히 물어볼 것 같거든요. 3명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가장 무역협상 경험이 풍부한 그리어 대표, 그러니까 미무역 대표는요. 전문성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리가 멀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베센트와 러트닉 장관은 무역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베센트는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리어는 안 된다고 하네. 실제로 지금까지 보면요. 베센트가 가장 비둘기적으로 협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베센트는 그 월가와 친하고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망치거나 금융시장을 망치기 위해 그리고 재무장관이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상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 경쟁과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는데요. 협상 참가자들은 트럼프에게 더 많은 성과들이 보여주려는 경쟁으로 인해서 조율이 부족하고 그 결과 외국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이 같은 구조를 옹호하면서 새 인사가 협력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대통령마다 타입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그런 타입들이 있는데요. 각자 올라오는 보고를 보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사람 스타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말은 서로에게 경쟁시켜서 그 중에 자신의 마음에 가장 맞는 거를 고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기업 CEO를 하고 그리고 큰 회사를 이끌다 보니 이런 류의 리더십에 강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데 그게 정부의 협상에서 그게 맞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원보이스가 중요하고 그 안에 조율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상대 국가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란 전쟁 얘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에 따른 EU의 러시아 제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EU는 이게 이번 주까지 분명히 제재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헝가리도 맞등 차단하고요. 슬로바키아도 뭐 입장을 바꿨습니다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EU 제재는요, 전부 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헝가리가 진짜 마음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18차 제재까지 올 동안 헝가리는 계속 반대해 왔어요. 그러다가 EU와의 협상을 통해서 타협했는데 이번에는 EU와 헝가리가 타협하지 못할 지점을 두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어느 수준에서 타협안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걸 보고 있으면요, EU의 제재 체계도 크게 흔들린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이 그 러시아 제재에 거의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뭐 어찌된 영문인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 제재가 거의 골반을 형성하고 있는데 EU의 제재마저도 흔들리게 되면 아마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상당 부분 와해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유로뉴스라고 있습니다. 이 유로뉴스가요, 최근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유럽연합의 18번째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EU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반기를 든 거죠. 왜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그리고 집권당들도 러시아와 상당히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헝가리는 아니지만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이런 데들은 어떤 인종적으로도 러시아와 더 가깝고요. 종교적으로도 동방 정교회 쪽으로 좀 더 가까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페테르 시아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요, 지난 24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서요, 추가 대러 제재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2027년 말까지 완전히 중단하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리파워 EU 계획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요, EU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을 최대한 강하게 제재하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를 막았다면서 EU가 회원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려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헝가리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특히 에너지 제재는요, 헝가리 에너지 안보를 훼손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 국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2배, 3배 더 내게 해야 될 수 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조치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요, 유럽연합도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처럼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반대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제재는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됐는데 이번에는 이거를요, 제재 법안이 아닌 일반 법안으로 해가지고 개별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회원국 100%가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최고 수준을 올렸다 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인구 비중으로 해서 65%가 넘는 국가들이 찬성하면 이거를 EU 차원에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에너지 차단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더 화가 난 거죠. 제재도 아니고 이런 일반 법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재 패키지를 막아버릴 거야 라는 겁니다. 이 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 안에는요, 러시아 은행 22곳에 대한 추가 제재와 제재 회피에 관여한 3국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금지, 북해를 관통하는 노드스트림 가스관 관련 거래 차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U가 러시아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차단하고 2차 제재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2차 제재는 과거에는 미국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 유럽도 확실하게 수입해와서 아 그래 러시아를 도와? 그럼 우린 널 차단하고 너 못하게 하겠어 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제재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데 이거를 헝가리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야. 니들이 이 에너지 법을 밀어붙이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재 법안을 볼모로 잡아서라도 이 에너지 법안은 막아야 돼 하는 게 헝가리의 입장인 겁니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근데 최근에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슬로바키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도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EU와 협상해서 이 문제를 풀면 우리 18차 제재 패키지 동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고 하면 우리가 이거 제재 패키지 잘 통과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결국은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60, 70%는 높고 이제 남아있는 건 사실상 헝가리 하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제재 발표할 때마다 헝가리가 반대하고 거기에 EU가 당근을 주고 하는데 EU가 이번에 헝가리를 피해서 65%의 동의만으로도 이 법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이유는요. 이제 헝가리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헝가리 오르반 총리에 대해서는요. 유럽연합 내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 지도자들 보면요. 다들 이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다 러시아에 의존해 오던 나라였고, 근데 러시아 에너지의 그 나라들은 다 이제 독립을 했는데 헝가리가 끝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지금 아예 러시아 편이라고 생각해서 유럽 정상들 중에서는 오르반 총리와 악수조차 안 하려고 하고 오르반 총리가 내리면 항의의 뜻에서 뒤돌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그 안에서 EU 안에서도 굉장히 감정의 골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막판까지 헝가리가 이러니까 EU에서도 이제 쟤를 제끼고 가자라고까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는 이제 만장일치 조항을 이용해서 끝까지 또 어깃장을 놓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판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을 넘어가더라도 그 다음 판에서 또 브레이크가 또 크게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러 제재 전선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건 러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 유리하다고 해도 러시아가 그 피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좀 더 무리한 상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네덜란드 헤이그에는요,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간다 안 간다 말이 많다가 결국 간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불참을 했습니다. 이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 러시아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방위는 유럽이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에 국내 총생산 대비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건데요. 지금 나토가 굉장히 오랫동안 국방비를 2% 맞추자고 하는 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날렸는데 이제는 군사비, 직접 군사비를 3.5%로 하고 간접 안보 비용을 1.5%까지 높여서 총 5%를 국방비로 지출하자는 거에 채택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고 점점 더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유럽이 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를 너무 안 했다. 그거를 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긴 한데 이건 사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비를 뭐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5%나 GDP에서 투자한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유럽의 선진국들이 나가야 될 복지 비용도 많고 한데 그만큼 내겠습니까? 아마 3%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위기감 자체는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토는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요, 2035년까지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 대비 직접 군사비 3.5%, 그다음에 간접비 1.5%를 합친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공동 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뭐 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마르크 루이터 사무총장,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이요, 이날 회의가 본인 취임 직후 처음 주재하는 자리인데 트럼프의 기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나토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워낙 그러니까 뭐 아부성 발언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트루스 소셜에 리터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리터가요, 당신의 이란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에 감사한다. 그것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5%에 서명하게 했다. 그러니까 군사비 5%에 또 나토 32개국이 다 서명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당신의 승리가 될 거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토 사무총장이라면 사실상 국가 원수급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자기 SNS에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리터 사무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 이래도 되는 거냐 하니까 리터는 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했지만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좀 의미심장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중국에 대해서요,
이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으니 휴전을 통해서 이란 석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란 석유를 제대로 수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많이 수입한다고 하지만 뭐 이란산 석유 90%가 중국으로 간다고 하지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로 보냈다가 특히 인도로도 갔다가 거기서 다른 원유랑 섞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택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24일 날 본인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 계정에 중국은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끌어내온 직후 나온 발언인데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국의 티팟 정유소라고 하는데요. 소규모 정유사들을 계속 제재해왔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입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건 일부 제재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중국이 계속 수입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제재 해제를 상당히 해줘야 미국이 보기에 합법적으로 수입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런 이란 제재에 대해서요. 불법적인 일방 조치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동부의 여러 중소정유사들은 제재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재당했고 중국 중소정유사들은 기름을 실어 날랐던 유조선들도 제재를 당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중동 정책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가볍게 언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나 때문에 너도 계속 원유 수입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란이랑 계속 전쟁하고 호르무즈 해협 막혔으면 너는 땡전 한 푼 못 벌고 중국은 원유도 제대로 안 나는데 그러면 니네 에너지 가격 폭등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 때문에 수입 계속 할 수 있는 줄 알아. 라는 취지로 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어떤 해석이 있는지를 보면요, 전직 CIA 요원으로 현재 에너지 컨설팅 기업 라피단 에너지를 운영하고 있는 스콘 모델이란 그 CEO는요,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상 느슨한 제재 집행 기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1차 임기 당시보다 강도가 낮은 압박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 트럼프의 말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갔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재무부가요. 그 석유 수입을 할 때는 석유 수입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면제를 승인해야 하고 의회에도 이를 통보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하더라도 그 사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 과정에서 달러로 거래를 한다면 미국이 그 달러 거래를 꼬투리 잡아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없다고 해도 이란이랑 거래한다는 자체만으로 미국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적성국인 이란을 도와줬다는 얘기 때문에요. 법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면제 조치를 해줘야 사실상 중국 기업들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걸 수입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할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바를 표현하는 것일 뿐 현 시점에서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제재 해제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국무부는 약간 트럼프 발언을 물타기해서 한 거거든요. 이 발언을 고지 곧대로 살펴보는 건 아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제재 완화나 혹은 그 제재 위반에 대한 일부 묵인의 가능성이 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제재를 거의 하지 않고 그 제재 위반에 대해서도 미국이 봐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로 이란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카톡이나 라인이나 SNS를 많이 쓰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카톡이 웬만하면 다 열려있고 요즘 막아놓은 곳들도 있습니다만 카톡이 열려있고 저희가 문제없이 쓰는데요. 근데 과연 카톡이나 이런 SNS를 쓰는 게 문제가 없을까요? 미 하원에서요, 꽤 재밌는 조치를 하나 취했습니다. 뭐냐면요, 미국판 카톡이죠. 왓츠앱이라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하는 거요. 이 미 하원이요, 보안 우려를 이유로 공식 기기에서 왓츠앱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SNS들이 뚫리기 쉽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암호 체계의 문제를 걸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암호 체계란 게 그 메타에서 만드는 게 왓츠앱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신 기술을 적용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하원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쩌면 앞으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 핸드폰을 들고 카톡을 회사 안에서 못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24일에요. 메타의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인 왓츠앱을 공식 기기를 통한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 메모를 공개했는데요. 미 하원의 사이버 보안국은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방식의 불투명성과 저장 데이터의 암호화 부재 등을 근거로 왓츠앱을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원은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아마존 위커, 그다음에 애플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 이런 걸 쓰라고 했다는데요. 메타가 뭐 당연하죠.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인데 니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냐면서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미 하원 최고행정 책임자 사무국에서 발송된 건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제 총무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걸 하지 못하도록 아예 강제한 겁니다. 이것도 강제 조치거든요. 그다음에 해당 조치는 틱톡 사용 금지에 이어서 또 하나의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연방정부의 이제 사이버 보안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따라갈 수 있겠죠. 이미 뭐 딥시크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도 못 쓰도록 만들어 놓고 했는데요. 틱톡은 뭐 중국 거라고 한다고 하면 왓츠앱은 미국 거고 심지어 미국에서 가장 큰 IT 기업 중 하나인 메타의 것인데도 이렇게 못 쓰게 했다는 건요.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메타는 이렇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하원 최고 행정 책임자의 평가에 대해 가능한 강한 어조로 반대한다라고 했는데요. 욕하고 싶지만 참는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네가 하는 말 전부 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원 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이 왓츠앱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상원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왓츠앱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왓츠앱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SNS다 보니 우리 카톡이랑 똑같거든요. 사실 전 직원과 전 미국인들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왓츠앱은 상원에서는 별말 없다. 미국은 사실 상원, 하원, 양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하원에서만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데 하원 니들은 왜 그러느냐라고 메타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는요, 왓츠앱이 기본적으로 암호화 SNS로 유명한 시그널과 같은 암호화 기술을 쓰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수신자 외에는 누구도 메시지 내용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고행정 책임자, 그러니까 하원의 최고행정 책임자가 권장한 대체 앱들보다 오히려 보안 수준이 더 높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그널과 똑같은 암호 체계를 쓴다는 게 사실은 어떤 변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해명이 잘 되지 않는 게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3월에만 해도요.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예멘 공격 계획과 관련해서 기밀 정보를 애틀랜틱 기자가 있는 카톡방에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이 보안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암호화에 대한 문제만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이게 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 국방부도요. 작전보안 특별공지를 통해서 시그널의 기술적 취약점을 러시아 해커들이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메타는 암호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 국방부나 미 하원에서 볼 때는 왓츠앱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보안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요. 점점 더 폐쇄적인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플랫폼보다는요. 각 기관에 맞는 각 기관에 적합한 보안 기준이 탑재된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도 아마 이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카톡은 뭐 전 국민이 쓰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떤 뭐 외교부면 외교부, 청와대면 청와대 이런 정부 부처마다 원하는 기준들이 또 다르게 있을 겁니다. 물론 엄격한 기준을 따지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SNS도 어떤 기관별로 아니면 회사별로 따로 만들어 쓰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정치의 미묘함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총리, 카니 총리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총리가 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 반미 감정이 크게 일어나면서 원래 인기가 바닥이었던 캐나다 여당. 왜냐하면 트루도 총리가 중간에 인기가 너무 없어서 물러나겠다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원래 하면 3등이 될 거라고 했던 캐나다 여당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트럼프가 캐나다를 뭐 합병시키니 미국의 52번째 주가 돼야 된다느니 하면서 인기가 급등해서 다시 총선에서 이 여당이 이겨서 카니가 총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카니가 트럼프를 막 띄워준다고 합니다. 정치란 게 신기하죠. 반 트럼프 감정을 이용해서 총리가 됐지만 몇 달 지내니까 카니가 이제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국제 정세라는 게 얼마나 다이나믹한지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카니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더 이상 캐나다 합병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미국 캐나다 병합설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겠지만 사실 종결됐을까요? 트럼프 또 카니가 마음에 안 들거나 캐나다를 좀 괴롭힐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또 안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캐나다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지켜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텐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린란드, 파나마, 캐나다 이렇게 합병한다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시끄럽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말하고 또 방송 가서도 말하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말은 굉장히 과격하지만 실제로 변하는 건 별로 없고 그 하는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온건한 모습을 띠고 있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니 총리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CNN에서. 그는 캐나다를 존중하고 있으며 한때는 탐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캐나다를 탐내는 듯이 말을 했지만 이제는 캐나다를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카니는요. 과거 트럼프에게 완전히 삐져가지고요. 아니면 선거용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미국과의 밀접한 동맹관계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미국 대신 영국, 프랑스, 호주랑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카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관계를 바꾸려는 데 집중하고 있고 각국이 공정한 방위비를 분담해야 된다는 그의 주장에 따라 캐나다도 이제 나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주고 있어. 우리도 잘하고 있고 트럼프는 양자 관계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도 트럼프 따라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아주 톤을 낮춰서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 카니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외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영향력과 미국의 힘을 활용해서 휴전,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 인질 석방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를 우선순위에 삼고 있고 이는 도덕적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도덕적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힘을 활용해서 휴전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자 지구에 재개하도록 지금 미국이 힘쓰고 있고 인질 석방을 하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에 붙잡힌 그 이스라엘 인질들을 풀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동 외교도 아주 칭찬한 건 아니지만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정치가 얼마나 조변 섞게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국제 정치도 그렇습니다. 특히 카니 총리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없이 못 살잖아요.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 데는 반미 감정을 이용했지만 이제는 정말 실용적으로 나와서 트럼프를 띄워주고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하는 거야. 트럼프 하는 거 참 잘해. 이렇게까지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무엇이 실용 외교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걸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미국과 잘 맞추면서 중국과도 또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러시아를 경시하지 않으면서 우리 열강들하고 함께하고 그 일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정말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외교를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살짝 겁먹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겁먹었다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푸틴 대통령이요 브릭스 정상회담에 직접 가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죠. ICC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방문하다가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화상으로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문제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대신 현장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아동 강제 이주 혐의로 푸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내린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역 점령한 데, 크림반도나 이런 데서 있는 애들을 한 2만 명 정도 러시아로 데려가서 세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ICC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한 거고요.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브릭스회의에 불참할 예정인데요.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브릭스의 핵심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한다면요, 이 브릭스가 조금 힘이 빠진, 나사가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그 이란 대통령도 현장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번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는 약간 힘 빠진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데요. 푸틴이 겁내는 게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요, 지난 20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된 고위급 인사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정을 유럽 평의회와 체결했는데요. 해당 재판소는 빠르면 내년 중에 설립될 예정이고,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를 침략 범죄 혐의로 기소할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건데요. ICC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틴을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어린이 납치, 아동 납치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ICC는 침략 자체에 대한 기소는 할 수가 없고요. 러시아는 ICC 조약에 그래서 탈퇴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침략 자체를 기소하고 러시아가 ICC를 탈퇴했으니 그럼 러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더 압박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특별재판소를 설립하자라고 우크라이나가 나왔고, 지금 유럽 평의회에서도 이거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침략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의지를 강조하면서 모든 전쟁 범죄자들이 정의 앞에 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평의회는 새 재판소가 ICC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국제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브릭스의 불참은요, ICC 체포영장이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참석 안 하고 이란 대통령도 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이 브릭스가 늘 말하지만 그 미국 주도의 서방의 어떤 대안제, 대체제가 될 거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그렇게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갈 길이 멀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별재판소가 설립이 된다면 또 러시아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이 될 거고, 또 여기서 판결에 따라 러시아와 서방, 특히 유럽과의 갈등은 전쟁이 끝나가는 와중에서도 굉장히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EU의 대립은 상당히 오랜 기간 갈 수 있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